안녕하십니까? 제5장 가족사정에서 두 번째 사정방법인 주관적 사정방법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주관적 사정방법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상담사의 관찰에 의한 가족사정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가족화를 통한 가족사정, 그리고 놀이를 활용한 가족사정, 여기서는 세 가지로 나누어서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관적 사정 방법에는 상담사들이 가족을 직접 만나면서 얻은 정보나 행동 관찰과 같은 임상적 직관을 통해서 가족을 사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비언어적인 다양한 매체를 통하여 가족 사정 방법을 통해서 가족의 다양한 정보를 제공받는 경우가 많은데요. 여기서는 상담사의 관찰에 의한 가족 사정, 투사적인 기법으로서의 가족화, 은유를 활용한 가족 놀이를 소개할 겁니다. 첫 번째 상담사의 관찰에 의한 가족 사정에서 상담사의 관찰에 의한 가족 사정에는 가족을 이해할 때 객관적인 도구보다는 임상적 경험에 의한 사정을 선호합니다. 이때 상담사들은 하나의 체계로서 가족의 구조나 기능을 이해하기 위해서 어떤 개념의 틀이 필요한데요. 이를 위해서 면담 과정에서 가족들이 보이는 상호작용을 실제로 관찰하거나 가족 간의 관계에 대해 직접 질문하는 방법을 활용합니다. 언어적인 정보를 통해서 얻은 정보는 가족 구조나 기능을 체계로 이해하기 위해서 개념들을 정리하는 것이 바람직한데요. 그 개념틀에는 6가지의 어떤 개념틀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가족 규칙, 그리고 가족 신화, 가족 의식, 그리고 격리와 밀착, 부모와 삼각관계, 이러한 것들이 있습니다. 상담사의 관찰에 의한 가족사정에서 첫 번째 개념틀인 가족 규칙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족은 어떤 규칙에 의해서 모든 관계를 규정하고 있는데요. 서로 조직화되어 있고 또 반복적인 상호작용 유형으로 행동을 합니다. 모든 가정은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 가정에서 힘을 어떻게 나누며 누가 또 어떤 일을 할 것인가의 규칙을 가지고 또 그것에 의해서 행동을 하게 됩니다. 명문화할 수 없는 세부적인 수많은 규칙이 존재하죠. 따라서 상담 계획을 세우는 데 중요한 것은 가족의 체계적인 기능을 유지하도록 내적으로 암시된 그 규칙을 상담사는 파악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가족을 지배하는 가족 규칙에 순응함으로써 더욱 기능적이기도 하지만 반대로 가족 규칙을 무시하여서 본의 아니게 상담 관계를 종결하는 경우가 종종 생기거든요. 그러므로 일반적으로 상담사들은 가족 규칙을 확인을 해야 하고 가족 조직 체계에서 보다 기능적인 조직을 만들 수 있어야 됩니다. 가족 내의 규칙은 매우 미묘하여서 가족 체계와 기능을 유지시키는 표면화되지 않은 내재적인 규칙이 있는데 이는 오랜 기간 반복되는 가족 안에서 서로의 어떤 교류를 통해서 성립되어 있는 불문율입니다. 가족 규칙은 가족들이 맺고 있는 관계에서 반복적으로 드러내는 유형을 통해서 추론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것은 가족 간의 행동을 유용화시키고 또 가족 생활을 운영하는 데 강력한 영향을 미칩니다. 상담사는 상담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 이 규칙을 파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규칙을 파악하는 방법은 직접적으로 질문하여 파악할 수 있고요. 또 아니면 대부분의 규칙은 가족이 상호작용하는 것을 관찰하면서 추론합니다. 예를 들어서 상담사가 상담 과정 중 기회가 많았는데도 애정에 대한 어떤 표현도 하지 못하는 가족을 만나게 된다면 이 가정 안에서
애정 표현을 방해하는 어떤 규칙이 존재할 것이라고 추론하게 됩니다. 따라서 가설을 세우는데요. 가족 전원 또는 특정한 가족에게 당신이 가족의 한 사람으로서 사랑받고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압니까? 라는 질문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상담사가 가족 규칙을 염두에 두고 면담 계획을 세우면 가족 기능의 발달을 더욱 촉진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개념틀인 가족 신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족 신화는 많은 사람들이 정상가족에 대한 다양한 신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가족 상담 및 치료사는 가족을 올가매는 가족 신화가 무엇인지 그것을 내담자로 하여금 가족에 대해서 객관적인 인식을 갖게 할 필요가 있는데요. 그렇다면 나 자신은 어떠한 가족 신화를 갖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보고 고찰해보는 시간을 우리가 가지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 가족 신화는 가족의 의식, 역할, 규칙의 상호작용으로 전개되는 가족들이 갖고 있는 신념의 한 부분입니다. 믿고 있는 거죠. 그리고 가족 신화의 특징은 모든 가족들이 의심 없이 공유하는 믿음과 기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들에게 불합리하게 작용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것이 자신들에게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정서적인 부분이라고 여긴다는 점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가족 신화는 또 가족 행동을 결정할 뿐만 아니라 특정한 가족 관계를 드러내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그 안에서 가족 내에서 항상성 기능을 유지하고 있는데요. 그 항상성 기능을 유지하는 가족 중에서 누군가가 그것을 노력하고 아니면 그 역할을 해야 그런 것들이 유지가 됩니다. 따라서 가족 관계를 파괴시킬 정도로 위협적인 긴장을 유발하기도 하는데 우리는 가족 상담의 목표를 정할 때 가족 신화를 이해하게 되면 가족들의 저항을 최소화하는 데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가족 신화에 민감하지 못한 상담사는 상담 과정에서 설명되지 않는 벽과 가족의 어떤 저항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 개념틀인 가족의식은 질적인 측면을 측정하는 요소 중 하나입니다. 가족 신화를 예를 들면 가족 신화에서는 부부끼리는 비밀이 있어서 안 된다. 또 가족은 항상 화목해 보여야 한다. 부부싸움은 불화의 증거이기 때문에 이상적인 부부는 싸워서는 안 된다. 기타 등등 이런 비합리적인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것이 가족 신화라면 이 가족 의식은 전통적인 어떤 의식이 있는데요. 가족 안에서 특정한 목적에 대해 방향이 지어진 행동 양식입니다. 그리고 계속 이어온 역사로서의 어떤 가족 안의 정당성 이런 것을 서로가 획득하는 가족 상호작용의 과정입니다. 따라서 가족의식이란 가족 문화의 핵심적 요소로서 세대를 통해서 전수됩니다. 전통적 문화적 가치를 가진다는 거죠. 이것이 우리가 삶의 과정에서 가족의 삶의 연결고리를 제공하고요. 또 설날이나 추석 같은 명절, 생일에 전형적으로 보여주는 활동이 포함됩니다. 윷놀이 이런 거 그죠? 그리고 또 가족 의식 안에서 이런 명절을 통해서 꼭 지키거나 전통적으로 가가의례라고 집집마다 행하는 어떤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의미합니다. 역기능적 어떤 구조를 가진 가정에서 보이는 일상적인 상호작용 패턴에서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정상적인 가정이든 아니면 역기능적 구조를 가진 가정이든 그 가족 안에서
특별히 행하는 어떤 행동 패턴이거든요. 의식이라는 것은. 그래서 그것을 여기서 얘기하는 겁니다. 폭력적인 청소년의 경우에는 오랜 세대에 걸쳐서 파괴적인 어떤 가족의식이 전수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상담을 진행할 때 그런 것을 파악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고요. 또 가족의식의 질을 사정하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직업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쉬는 날 가족들이 함께 있는 아니면 함께 같이 나누는 뭔가 그런 교류하는 일들이 있나요? 라는 질문에서 그 가족들이 누구누구를 중심으로 그렇게 한다든가 제일 많이 언급되는 그리고 제일 처음 언급되는 그 사람이 그 가족 안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위치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담사는 가족에 의해서 가족의식이 명확하게 묘사되는지 의식적인 것을 누가 알고 있는지를 파악해야 하고요. 또 이러한 질문은 부모뿐 아니라 자녀에게도 할 수 있습니다. 만약 가족이 그들의 의식적인 것을 명확하게 묘사하지 못한다면 사진 등의 매체를 통해서 표현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프리즘 카드나 아니면 이고그램 카드 또 사진 치료 이런 것들을 함께 상담을 통해서 그 사람이 표현하고자 하는 어떤 것을 매체를 이용해서 히스토리 다시 말해서 스토리텔링을 하고 내면을 파악하는 그런 간접적인 방법도 저는 탐색을 하고 접근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가족의식은 상담 초기 단계에서 전반적으로 측정하는데요. 많은 경우 이제 가족의식은 가족 신화를 유지하는 수단이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가족의식을 이해하는 것은 가족의 역할 그리고 가족의 네트워크 하위 체계 경계선을 판단하는데 굉장히 빠른 지름길이 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개념틀인 격리와 밀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가족 내의 격리와 밀착 개념은 민우친에 의해 가족 성원과 하위 체계의 경계선이 경직되거나 유착된 체계를 묘사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현재 가족 기능 상태를 이해할 수 있거든요. 격리와 밀착은 가족이 서로 얼마나 관여되었는지 여부를 파악하는 개념입니다. 경계선 개념을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이러한 개념은 가족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단서가 됩니다. 경계선은 가족이 서로 얼마나 관여하는지를 측정하는 데 유용한데요. 명료한 경계선을 가진 가족은 정상적인 가족입니다. 그리고 애매한 경계선을 가진 가족은 가족 체계와 관련된 규칙이 애매하기 때문에 가족들은 문제에 대해서 서로 지나치게 얽혀서 필요 이상으로 관여를 하게 됩니다. 이러한 가족을 일반적으로 밀착된 가족이라고 부르고요. 반대로 경계선이 경직된 경우에 가족이 서로 유리되어 있으면 격리된 가족이라고 부릅니다. 격리와 밀착은 가족의 개인적 정체성의 강도와 가족의 친밀함의 수준을 알리는 중요한 지표가 되는데요. 우리 가족은 친밀해야 한다는 가족 신화 때문에 진정한 의미에서 정서적으로 친밀감을 느끼지 못하면서도 서로 친하다고 주장하는 거짓 친밀감을 표현하기도 합니다. 가족이 정서적으로 연결되지 않으면 의사소통의 통로를 방해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격리된 가족은 경계선이 경직되거나 부모와 연합하는 정도가 약해서 부모에 대한 존중감이 굉장히 낮습니다.
따라서 비행 청소년들이 그 유사가족과 같은 깡패 집단의 깡패 집단 아시죠? 깡패 집단에 집착하는 것이 좋은 예입니다. 왜냐하면 가족 안에서 친밀감이 형성되지 않으면 밀착 정도가 낮으면 다른 강력한 어떤 연합을 추구하는데 이것은 이 비행 청소년들이 바로 깡패 집단에 집착하는 좋은 예입니다. 격리는 자신들의 지각을 왜곡시키는 안개와 같거든요. 그래서 상담사는 가족의 정서적 분위기를 고양시키면서 조심스럽게 서서히 제거해야 됩니다. 그러한 것들을. 격리와 밀착은 가족의 친밀성의 단계와 가족들의 개인적 정체성의 강도에 따라서 가족 사이를 구별하는 중요한 개념입니다. 상담사의 관찰에 의한 가족 사정에서 5번째 개념틀인 부모화입니다. 부모화는 가족을 사정할 때 자주 사용하는 개념입니다. 일반적으로 부모화란 자녀가 가족 내에서 부모나 배우자의 역할을 대신 수행하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이 용어는 지나치게 오용될 위험성이 높습니다. 부모의 권한이 자녀에게 분배되는 것은 대가족, 한부모 가족, 또는 맞벌이 부부의 가족에게는 자연스러운 현상인데요. 체계가 잘 기능하는 가족에서도 부모화된 아동은 자신의 나이보다 훨씬 책임감이나 능력, 자율성 이런 것들이 발달되는 이점도 있습니다. 가족 상담에서 부모와는 한쪽 부모가 적절한 역할을 수행하지 못한다고 생각할 때 부모의 대용어로 부적절하게 역할 수행을 하는 경우에 사용되는데요. 부모 역할을 대신 수행하는 자녀는 정서적, 지적, 신체적으로는 부모의 역할을 수행할 준비가 되지 않았는데도 부모 역할이나 책임감을 수행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부모로서의 어떤 역할 기대는 자녀가 아이로서 가진 욕구와 상충될 수 있습니다. 아동이 가진 능력으로 자신의 욕구를 극복할 수 없을 때도 이러한 상황이 나타나는데요. 결과적으로 자녀는 심리적 압박감이나 또한 아이가 달성해야 될 다른 측면의 발달 과업을 제대로 이루어내지 못합니다. 따라서 부모화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자녀가 부적절한 역할 수행을 하는 빈도나 기간 또는 상황 등 아동의 발달상 영향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빈도와 또한 기간은 종종 언제 어떻게 식의 전형적인 어떤 질문을 통해서 평가되는데요. 책의 내용은 부적절한 역할 맡기가 모든 가족들에게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도 파악됩니다. 직접적인 질문을 통해서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도 있지만 부모화가 존재하는 가족들에게 정보를 직접 묻는 것은 자제하는 게 좋습니다. 자녀에게 보이는 부적절한 발달은 상담사와 아동 또는 가족과 아동의 상호작용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추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상담사의 관찰에 의한 가족 사정에서 마지막 개념들인 6번째 삼각관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삼각관계의 개념은 세 사람의 인간관계를 기술하는 방법으로 사용되는데요. 때로는 그보다 많은 인간관계에서도 삼각관계가 형성되기도 합니다. 이것은 보웬의 가족치료에서 보웬이 이 삼각관계를 언급하였는데요. 보웬은 삼각관계가 인간과정의 미분화적 산물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가족 분화 수준이 낮을수록 정서적 안정을 위한 삼각관계의 역할이 더욱 중요하다고 하였으며 또 불안이 매우 낮으면 잘 분화되지 않은 가족에서도 삼각관계의 세 구성원들이
정서적으로 분리된 개인으로 기능할 수 있다라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가족의 삼각관계는 가족 문제를 풀기 위한 대안으로 활용되고요. 삼각관계가 항상 가족 병리의 지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긴장된 정서적 관계를 가진 부부가 교회의 활동과 같은 가족 이외의 활동을 통해서 그들의 긴장을 해소하거나 친밀한 부부 관계를 유지할 수도 있고, 또 긴장을 일으키는 어떤 에너지의 방향을 변화시킴으로써 부부는 보다 정상적인 기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담사는 어떤 상황에서 삼각 관계가 가족의 어떤 그 역기능을 일으킬 수도 있지만 때로는 자유롭고 효과적으로 기능하는 대안이 될 수도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삼각관계는 문제의 해결보다는 불안 수준의 변동에 더 능동적입니다. 일단 삼각관계의 정서적 범위가 적절하면은 그 안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오래 유지가 되거든요. 그것은 정서 영역에서 불안 수준이 낮으면 두 사람 관계에서는 아무 불편 없이 친밀해지고, 또 제3자는 다소 불편함을 느끼는 방관자가 됩니다. 그러나 불안이 증가하게 되면 내부 이제 두 사람 문제를 일으키고 가지고 소유하고 있는 내부자가 관계의 편안함은 조금씩 파괴되겠죠. 따라서 불편하면 다른 사람보다 한 사람에 의해 훨씬 더 잘 느낍니다. 편안하다고 느끼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불행을 알아차리지 못할 수 있거든요. 적절한 긴장 수준에서의 삼각관계는 이러한 이동 과정의 결과로서 불편하거나 갈등적인 관계와 편안한 관계, 이렇게 유지되기도 합니다. 불편과 긴장은 관계로부터 관계로 이동할 수 있으며, 또 적당한 수준의 긴장 상태에서는 보통 하나의 관계 내에 포함될 수도 있습니다. 교재 185페이지부터 188페이지 사례가 있는데요. 이 사례에서 주인공은 창옥이와 그리고 가족 내에서 어머니, 아버지, 그리고 동생, 이렇게 네 사람이 가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사례의 가족 규칙은 한마디로 경직되어 있고요. 또 이 창옥이 가족 사례는 창옥이는 공부를 잘 해야 한다는 어떤 강한 가족 신화가 있습니다. 그리고 창옥이의 어려움은 중학교 3학년부터 시작되었지만 창옥이의 학업 성적이 그대로 유지되어 좋은 학교에 입학했다는 사실이 이 가족 신화를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지 말아야 한다는 가족 신화가 있는데요. 이것은 어머니로부터 훈육 방식을 자기가 강요 당하였고, 그리고 그 청소년기에 그것을 자기가 학습이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어머니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부모 체계에서 이 창옥이가 어머니 대신 부모화가 되었고, 그리고 그 역할을 수행하였습니다. 창옥이가 무리하게 부모와의 어떤 역할을 하게 된 이면에는 가족 삼각관계가 존재하였죠. 엄마, 아빠, 그리고 창옥이 이렇게. 그리고 삼각 구도 안에서 이 창옥이가 부모와의 역할을 한 거죠. 그리고 부부 사이에서 이루어져야 할 어떤 정서적인 관계가 잘 이루어지지 못하는 상황에서, 그리고 그 불안이나 긴장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 딸을 끌어들인 거죠, 창옥이를. 그리고 여기에 이제 휘말린 창옥이가, 딸이
아버지를 술심부름도 하고 이렇게 달램으로써 가족의 항상성을 유지한 거죠. 자, 여러분 이 사례에서 여러분들이 가족 규칙, 가족 신화, 삼각관계, 부모화, 또 가족 의식 이런 것들을 다 찾아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창욱이가 말을 하지 않는 행동은 힘의 통제에 대해서 얘가 어릴 때부터 어머니로부터 말을 하지 말고 참아야 하느니라 뭐 이런 것을 가정에서 학습된 거죠. 그리고 아버지가 문제를 일으키고 분노를 터뜨리며 늘 아버지와 직면하여서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도망을 가는 그리고 일방적으로 언어적 공격을 한 어머니로 인해서 모든 그 뒷감당을 이 창욱이가 한 거죠. 따라서 창욱이의 동생은 자신의 방으로 들어가 버리고 부부의 갈등에 휘말리지 않고 그리고 다른 사람의 감정에 예민한 창욱이는 아버지의 어떤 공허감도 이해하고 또 보살피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갈등에 깊숙이 관여하게 된 거죠. 여기에서 역기능적 상호작용의 연쇄 과정에 개입해서 새로운 가족 상호작용이 일어나도록 상담사들이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악순환의 연쇄고리를 끊어야 하는데요. 부정적인 상황에서 이 연쇄고리는 굉장히 깁니다. 긍정적인 고리는 그렇게 길지 않아요. 근데 이 부정적인 연쇄고리는 굉장히 길거든요. 따라서 상담사는 이러한 창욱이가 가진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도록 궁극적인 이 창욱이가 연결되어 있는 것을 끊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도망가는 것이 왜곡된 부부관계가 아니고 부부가 서로 상호작용할 수 있는 부부 체계를 강화한 것이라고 이제 이렇게 우리가 또 이해할 수도 있는데요. 이것은 혼란된 세대 간의 경계선을 수정하여서 창욱이가 부부와 삼각관계를 이루지 않도록 도와야 됩니다. 부부의 문제는 부부가 서로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하는 거죠. 그리고 자녀 하위 체계를 강화시켜서 우리가 지금 현재 자기 방으로 들어가는 고립된 아들, 동생 있죠? 그것을 가족 체계 속으로 또 끌어들이고 또 그렇게 하여 창욱이와 한 팀이 되게 서로 힘을 강화시킬 수 있도록 연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상담의 목표입니다. 자, 그러면 사례도 살펴보았고 상담사의 관찰에 의한 가족 사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다음 시간은 가족화를 통한 가족 사정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